네. 음, 이번 학기에도 강의실을 제가 바꿨습니다. 거기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녹화하고 뭐 이러려다 보니까 또 가끔 코딩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그 로봇 가지고 실제로 그 중간고사 이후에는 제어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장소를 일로 바꿨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자 그러면은 자 오늘은 이제 뉴럴넷 기초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겁니다. 어, 뭐 좀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번 학기 뉴럴넷을 좀 심도 있게 우리가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기초를 좀 확실하게 다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뉴럴넷 우리가 보통 설명할 때는 포워드 패스하고 백워드 패스 이렇게 나눠서 보통 설명을 하죠. 그래서 포워드 패스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뉴런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사람의 뇌 속에는 여기 숫자가 적혀 있는데 860억 개 정도의 뉴런이 있대요. 지금 여기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하나, 두 개.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 이제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고, 이게 860억 개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뉴런이라고 하는 게 여기 돌기 같은 게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 돌기로 자극들이 입력이 돼요. 기본적으로. 자극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자극의 어떤 그 정도가 충분하면은 요거를 다음 뉴런으로 이렇게 전달을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전달이 요 액선이라고 써 있는 어, 요로 해서 전달이 되죠. 여기 전기 신호를 보통 만들어서 전달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요 전달된 요 그 자극이 다음 뉴런의 자극으로 다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자극이 충분하면 큰 자극이 다음 뉴런으로 들어갈 거고 자극이 좀 충분하지 않으면 좀 적은 자극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 연결된 뉴런으로부터도 자극이 들어가지만 다른 뉴런으로부터도 오겠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이 될 때는 보통 전기 신호, 요 자극은 뭐 화학 신호,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은. 전반적인 구조를, 이제 좀 흉내내서 우리가 만든 게,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퍼셉트론입니다. 음, 제가 첫 시간에 맥컬러하고 피츠가 1943년도에 그 사람의 뇌를 좀 그 본딴 어떤 수학적인 모형을 하나 제안을 했었다고 했었죠. 그게 바로 이 수학적인 모형이 제안이 됐었는데 요거를 구현한 게 1957년도에 프랑크 로산블럿이 퍼셉트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장치는 여기 이런 기능을 해요. 여기 구조가 나와 있는데 자극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자극은 이제 입력이잖아요. 그래서 입력들이 쭉 N개가 들어가죠. X1부터 XN까지 입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항상 1이고, 여기 B가 붙어 있으니까, 입력과 상관없는, 그 입력 데이터와 상관없는 모델이 원래 갖고 있는 입력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B라고 하는 가중치가 곱해져서 들어가죠. 그리고 이런 입력들이 이제 합이 되는데요. 합쳐지게 되는데 그냥 합치는 게 아니라 가중치들을 부여해서 합쳐요. 그래서 중요한 입력은 좀 큰 가중치가 학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덜 중요한 입력들은 W가 좀 적은 값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이 될 텐데 이게 웨이티드 썸이 된 게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게 돼요. 요거는 다음 뉴런으로 이 자극을 어느 정도 전달해 줄지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0 가까운 값을 내주게 되면은 다음 뉴런으로 굉장히 작은 값을 전달해 주는 거고, 요게 큰 값이면은 다음 뉴런으로 큰 자극을 전달해 주는 이러한 개념이죠. 그래서 요게 최종적인 출력인 경우에 이제 Y로 보통 표현을 하고, 퍼셉트론은 이렇게 층 하나만을 이런 장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인 출력이에요, 사실상. 근데 보통 이걸 이어서 쓰게 되면은 이게 중간 출력이 되는 거고 다시 다음 퍼셉트론으로 이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거. 입력들이 지금 n개가 들어가고 있죠. 그림상에서 봤을 때 x1부터 xn까지 입력으로 n개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중치들이 곱해지죠. 가중치를 보통 weight라고 보통 부르죠. 가중치들이 W1부터 WN까지 곱해지고 그 다음에 입력과는 상관없이 1이라고 하는 항상 들어가 있는 입력이 있어요. 근데 B가 곱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1 곱하기 B는 B잖아요. 그래서 B가 그냥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어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요거는 입력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모델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편향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좀 편견 같은 거 갖고 있으면 거기에 바이어스가 걸려서 우리가 결정을 내리듯이 모델이 갖고 있는 어떤 편향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 합이 발생하죠. 근데 요거는 가중합이잖아요. 그래서 웨이티드 썸이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웨이티드 썸을 흔히 보통 우리가 기호로다가 다시 정의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Z라고 하는 요 알파벳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Z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가중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가중합이 그냥 출력으로 사용이 되면 요거는 선형 변환밖에 안 됩니다. 일종의 어파인 트랜스폼을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표현력이 좀 많이 제한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비선형 함수를 한번 통과를 시켜줍니다.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부르죠. 비선형 함수를 많이 쓰는 거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생긴 걸 많이 썼어요. 요거는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시그모이드를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요거를 뉴런의 중간층에선 쓰진 않습니다. 예전에 많이 썼던 거고, 그래서 뭐 예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렇게 꼬부라져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작은 값에서 큰 값에서는 기울기가 거의 0인 이런 값을 뱉어주고, 수식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지수 함수가 분모에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뭐 잠깐 살펴보면은 z 값이 0이면 얼마죠? 예. 이 지수 부분이 1이 되니까는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z 값이 굉장히 작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이게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돼서 분모가 엄청 커지죠. 그래서 0이 되죠. 0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z가 반대로 플러스 무한대가 되면은 요번에는 이게 0이 되죠. 요게 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0이 되죠, 참. 그래서 1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생긴 값이고 이렇게 생긴 활성함수를 쓰게 됩니다. 참고로 활성함수의 요 기울기를 나중에 계산을 많이 할 텐데 기울기가 지금 여기 죄다 0이죠. 이런 데는. 기울기 0인데 제일 가파른 기울기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기울기를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0.25 정도 나와요. 0.25. 그래서 기울기가 0망에서 0.25 사이로 좀 작은 기울기들이 만들어지는 이런 활성함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 G를 활성함수를 통과시키게 되면은 이제 최종적인 값이 나오는데 요거를 아웃풋이라고 부르고요. 최종적인 값인 경우에는 중간 값인 경우에는 아웃풋은 아니잖아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를 보통 액티베이션이라고 불러요. 예, 활성화 값이기 때문에 그냥 액티베이션. 액티베이션 함수를 통과했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우리가 장치로 만들었지만 사실은 이거 수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먼저 웨이티드 썸을 만들어야 되니까 wi하고 xi를 곱한 다음에 요 인덱스를 줘야죠. 1부터 i까지 n까지 합쳐야 되니까 i라고 하는 인덱스를 줬고 그다음에 바이어스는 그냥 상수니까 더하기 b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죠. 예, 시그마 표현하고 b를 더해주면 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결과를 활성함수를 통과시켜주면 되죠.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Z라고 하는 것 자체가 weighted sum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요걸 다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이 간단한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요거를 좀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정의를 해요. X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n개를 이 열방향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컬럼 벡터죠. n개를 모아놓은 벡터 x가 있고 또 가중치들도 동일한 개수를 여기서 갖고 있죠. 그래서 w 벡터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벡터를 정해 놓으면은 이제는 이 y를 우리 벡터 노테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이게 두 개가 곱해져야 되는데 벡터를 곱할 때는 차원이 매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W를 트랜스포즈를 합니다. 그럼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건 방향을 바꾸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 컬럼 벡터가 로우 벡터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해놓고서는 X랑 곱하게 되면은 예, 어떻게 되죠? 뭐 스칼라 값 하나 나오겠죠. 예, 그렇게 해서 B랑 더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의 식을 이 아래처럼 쓸 수 있어요. W 트랜스포즈 X. 만약에 트랜스포즈를 없애고 싶으면 법도 어떻게 하면 되죠? 트랜스포즈를 없애고 싶으면 애시당초부터 W를 예, 이 로우 벡터로 만들어 놓으면 됐었죠. 그렇죠? 애시당초부터 로우 벡터를 만들면 돼요. 로우 벡터를 만든다는 얘기는 1 by n 벡터죠. 행렬로 따지면 1 by n 행렬이죠. 예.
그래서 1이라고 하는 건 요 뒤에 차원이에요. n은 요 앞에 차원이고요. 요 뒤에 차원부터 쓰게 되면은 트랜스포즈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네, 뒤에서 보도록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퍼셉트론이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이 퍼셉트론을 아까처럼 이렇게 웨이티드 썸도 하고 활성함수 통과하고 이렇게 다 표현할 것이냐, 바이어스도 그리고 그렇게 그려도 되지만, 근데 활성함수 통과하는 건 항상 하는 거고요. 웨이티드 썸도 항상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어스도 항상 줘요. 안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값만 표시하는 방식으로 x를 n개를 이렇게 입력으로 주고요. 출력값이 있잖아요. 여기에 곱해지는 가중치들만 쫙 표현해 놔도 아까 그림을 재구성해서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이런 표현 방식을 이제 당분간 수업 시간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x를 n개를 세로 방향으로 모아놓으면 되고요. 열 벡터 만들면 되고, w도 마찬가지로 컬럼 벡터 만들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그 y를 한번 벡터 노테이션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예, w 트랜스포즈 x, 지금 w 벡터를 그냥 이렇게 모았으니까 트랜스포즈 해야죠. w 트랜스포즈 하고 x 하면은 예,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이렇게 생긴 거. 예, 그래서 닷 프로덕트 수행이 되면서 스칼라 값 하나 나오죠. 그래서 요 값이 나오게 되면 요거를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켜 주면 됩니다. 그림에 대한 수학적인 표현인데 실제로는 여기 B를 우리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그림상에는 없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빼고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B가 있다라고 인지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할 때 보통 이제 X벡터를 애시당초부터 바이오스가 들어가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원래 1이 들어갔으니까 1 들어가는 거 포함해서 표현해주고 B가 곱해졌으니까 B도 담아서 표현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거랑 똑같죠. 수식이.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그냥 이런 연산 수행한다라고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 연산 다 수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표현해도 되는데 근데 요거는 표현상의 좀 편의를 위해서 이런 기호를 도입한 거지 실제로 신경망 그 프레임워크에서는 바이어스하고 웨이트를 따로따로 관리를 해요. 따로따로 행렬을 만들어서 따로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구현은 아닙니다. 수학적인 표현이고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잠시 후에 그 W를 이제 뭐 찾을 건데요. W를 이제 어떤 W가 가장 좋은지를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찾게 되는데 이거를 이 수식상에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예, 그걸 이용해서 찾을 수도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신경망은 굉장히 여러 층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로즈드 폼 솔루션이 나오질 않아요. W에 대한 거는. 그래서 다른 방법, 뭐 경사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W를 찾게 됩니다. 뒤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퍼셉트론 하나를 이제 살펴봤는데 퍼셉트론이 여러 층을 이제 어, 그 구성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이렇게 보통 부르죠. 그래서 다층 신경망 뭐 이렇게 부르는데 MLP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층을 하나 이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입력 레이어가 있고요. 입력도 뭐 레이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뭐 그냥 인풋이라고 그냥 해도 돼요. 입력이 있고요. 입력은 보통 그냥 인풋이라고 보통 많이 불러요. 이건 층으로 계산하진 않아요. 보통 셀 때는.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 하나 있고요. 네, 뉴런의 개수를 지금 다르게 했어요. 입력은 n개가 있고요. 은닉층에 있는 뉴런의 개수죠. 이게 뉴런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보셨던 그 뉴런의 개수는 p개가 있는 거죠. p개가 있고 다시 출력층, 출력은 레이어라고 불러요. 출력층의 뉴런의 개수는 k개. 그래서 동그라미 두 개만 그렸습니다. 있고 자 그러면 요거를 연결을 해야죠. 전체를 다 연결했다고 치겠습니다. 편의상. 그러면 X1으로부터 H1으로 전달도 되고 H2로도 영향을 주고 H3에도 영향을 주고 HP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이 모든 입력이 모든 유런에 다 영향을 주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가중치를 써줘야 되는데 X1에서 H1으로 갔으니까 그냥 1 이렇게 썼어요. 그다음에 X1에서 H2로 갔으니까 1, 2 썼어요.
그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제가 첨자로 위첨자로다가 괄호치고 1 했잖아요. 보통 요게 위첨자로다가 이렇게 괄호치고 표현하는 게 층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첫 번째 층이란 뜻이에요. 요런 기호를 많이 써요. 표준적인 기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층에 요 인덱스, 가중치 인덱스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바이어스가 또 들어가죠. 바이어스가 모든 뉴런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아까 제가 뉴런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모든 뉴런으로 가중치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여기 P개, 이 가중치 벡터가 원소가 P개인 거죠. P차원 벡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다가 1 괄호치고 써주고요. 인덱스 번호는 B1부터 BP까지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층에서도 H1이 Y1에도 영향을 주고 YK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요거를 다 써줬고요. Y1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영향을 주는 거는 요 모든 은닉층에 있는 요 뉴런의 값이 영향을 주니까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1, 1, 1, 2, 1, 3, 1P. 예. 여기서는 제가 첨자를 여기서 제가 그 1P 요거 좀 약간 제가 일관성이 좀 떨어지네요. 지금 다시 보니까. 예, 요 순서, 인덱스 순서는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 뭐 지금 뒤에서부터 썼죠? 제가. 뒤에서부터 P1, P2, P1.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예, 요것도 맞춰줘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좀 수정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인덱스 번호는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중치들이 다 있죠. 그러면 바이어스도 있고요. 요거에 대한 이 수식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식 표현은 제가 여기가 좀 이게 좀 틀리긴 한데 여기서는 맞춰 놓은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 약간 다르긴 하지만 Y1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이쪽에 있는 가중치 Y1이니까 이쪽이죠. 출력층에 있는 요 Y1이라고 하는 값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하면은 요 입력에 있는 요 모든 H로부터 요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요 가중치들이 다 곱해지죠. 그렇죠? HI에다가 요 뒤에 I를 고정하고요. 제가 요것도 뒤에 게 바뀌죠. 원은 그대로 있고 뒤에 게 I가 바뀌죠. 1부터 P까지. 그래서 요 웨이티드 썸이 한 번 있고 바이어스도 더해지고 전체 웨이티드 썸이 여기에 존재하는 활성화 함수 이게 시그마 Y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요 시그마 Y를 통과시켜주면 Y1이 나오죠. 이건 그냥 그 가중합을 그냥 활성화 함수 통과시켜준 걸 수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 H1이 결과적으로 또 어떻게 계산이 되죠? 요 H1을 또 계산하면 돼요. 아까처럼. 요 H1이라고 하는 건 요 입력들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여기 바이어스가 더해져서 웨이티드 썸이 만들어지고 여기 활성화 함수를 한번 통과하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 H1은 미지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데이터로 주어지는 요 X들이잖아요. 그래서 요 X들을 H를 여기다 싹 대입해 주게 되면 요게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X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B하고 W들은 데이터를 통해서 배울 겁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Y1이라고 하는 예측값이 나오겠죠.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요 출력 쪽에 있는 요쪽 연산은 뭐예요? 요 안에 들어가 있죠. 내부 쪽에. 그리고 요 첫 번째 층은 요 바깥에 있죠. 그래서 함수가 한 번 통과하고 또 한 번 통과했죠. 그 함수 안에 함수가 막 들어가 있는 걸 뭐라고 보통 우리가 불러요? 컴포지트 펑션, 합성 함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뉴럴 네스라고 하는 거, MLP는 결국은 합성 함수예요. 예를 들어 층이 지금 보셨듯이 인풋은 레이어로 보통 안 치니까 중간층하고 출력층이 있으면 두 층이 있잖아요. 그럼 활성화 함수가 두 번 통과하는 그런 그 컴포지트 펑션이 되는 겁니다. 합성 함수입니다. 어렵진 않죠. 자, 근데 이런 이 시그마를 이용한 수학식. 이거는 지금 한번 보여드리고 이제 끝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계산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지금 포루브로 보통 계산을 해야 되겠죠.
for loop를 한 번 돌리고 바깥에서 또 한 번 돌죠. 그러면 이건 네스티드 for loop이죠. 연산량이 엄청나죠. 이제 신경망이 여러 층이면은 이게 여러 번 for loop 안에 루프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GPU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행렬 텐서 표현으로 바꿔놓고 한꺼번에 그냥 한 번 연산으로 딱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지 않고요. 벡터 매트릭스 노테이션을 보통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랑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럼 X를 어떻게 만들어놔요? 예, 이런 벡터로 만들어 놓죠. n차원 컬럼 벡터로 만들고요. 마찬가지로 h도 이렇게 세로로 써 있으니까 예, 기본이 컬럼 벡터예요. p차원 컬럼 벡터 만들어 놓고 y도 예, k차원 컬럼 벡터 만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 가중치들이 있으니까 가중치는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제가 아까 트랜스포즈를 없애는 요령은 차원을 요 p by n 행렬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트랜스포즈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W1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이렇게 P by N 행렬, 그러니까 P by N이라고 하는 건 세로축을 먼저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P by N이에요. P by N 행렬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W2도 역시 뒤에 걸 먼저 세로축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K by P 행렬을 만들어요. 그래서 W1, W2. 그러면 여기 이 뉴럴넷에 있는 모든 값들과 또 가중치들을 다 담고 있죠. 이제는 빠진 거 없죠. 다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편의상 바이어스는 뺐어요. 예, 일단 바이어스는 있어야 되는데 그거까지 그림 너무 복잡해서 일단 빼놨고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어떻게 연산을 하는지. 자, H라고 하는 게 먼저 이제 나올 텐데요. H는 어떻게 나오죠? 이거는 W1에다가 X를 곱하면 돼요. W1에다가 X를 곱하면 된다고요. 자,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W1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P by N 행렬이니까 이렇게 생겼죠. P가 지금 동그라미가 4개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편의상 제가 4칸을 그려놨고 N은 지금 X가 3개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예, 3개를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P by N이죠. 예, 이거에다가 X는 뭐예요? 이거죠. N by 1이죠. 예, 벡터니까요. N by 1. 근데 우리 이 표준 행렬 곱 연산에서 연산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요 안의 차원이 맞아야 되죠. 그렇죠? n이 서로 일치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는 뭐죠? 밖의 차원이죠. p by 1. 자, 이거 뭐 소형대에서 많이 했었죠. 그래서 p by 1이면 보면은 예, p by 1이 나와요. h가. 그렇죠? 이렇게 연산을 해야 나와요. 근데 처음에 W1을 순서를 바꿔서 n by p로 만들어 놨다면 W1을 한번 트랜스포즈를 해야지 연산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보통은 뒤에 거 p by n으로 보통 예, 행렬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령이에요. 예, 트랜스포즈를 없애기 위해서. 근데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아요. 우리 수치 계산 라이브러리에서 원소들을 그냥 담고 있고요. 인덱스 번호만 서로 바꿔주는 거라서 뭐 어떤 계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했을 때 좀 깔끔하게 보려면 예, 요 순서를 잘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y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제는 W2에다가 H 벡터 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따져볼까요? W2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였죠? K by P였죠. K니까 K는 2개고 P는 4개잖아요. 그래서 2 by 4처럼 그리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예, H. H는 지금 P by 1이죠. 2개 곱하면 안에 게 랭크가 맞으니까 바깥으로 결과가 나오죠. K by 1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Y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이거죠. 지금 요 H가 이렇게 쑥 들어가야 되잖아요. 첫 번째 층을 통과해 놓은 결과물이 두 번째 층에서 다시 입력으로 사용이 돼야 되니까 여기 H 자리에 들어가면 되죠. 예, 그럼 요거죠. 예,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부르고 요 연산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처럼 for loop 이런 거 돌아갈 필요 없겠죠. 한 방에 그냥 계산돼서 나오죠. 이게 지금. 한 방에 계산돼서 나오고 그 결과가 다시 한 번 더 사용이 되고 이렇게 두 번으로 딱딱 끝납니다. 예. 그래서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병렬 처리를 이제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예. 근데 제가 이제 여기 W1, W2를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요 행렬도 가중치 행렬도 위에다가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하는 게 일반적인 그 표현법이에요. 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괄호치고 이렇게 쓰는 게 좀 노테이션이 좀 헤비해 보여서 간단하게 제가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제가 두 층을 쌓았는데, 두 층만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세 층, 네 층, 여러 층 쌓을 수 있죠. 그래서 층을 하나 더 늘려봤습니다. 그리고 각 층의 활성함수를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이렇게 활성함수 이름을 좀 다르게 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다 뭐, 시그모이드 같은 걸 쓰거나, 뭐, 렐루 같은 걸 이제 보통 쓰는데, 그냥 좀 다르다라고 일반적으로 가정을 해놓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요, 입력값하고 중간에 히든 값들하고 출력 값들은 이게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벡터로 그냥 만들면 돼요. 컬럼 벡터로. 자, 그럼 이제 가중치 매트릭스인데 가중치 행렬이 지금 세 개가 있죠. 세 개가 있는데 어떻게 만들면 되죠? 마찬가지로 W1은 요 P 바이 N 행렬로 만들면 되고요. W2 같은 경우에는 P 바이 P죠. 그냥 이거는 정박 행렬이고요. 그 다음에 W3 같은 경우에는 K 바이 P 행렬로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정의해 놓고, 뭐 이제는 너무 쉬워요. H1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오나요? W1 곱하기 X가 활성함수 한번 통과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H2는 어떻게 나오죠? 이번에 이제 H들이 입력으로 사용이 되니까 W2에다 H1 곱하면 되죠. 그렇게 해서 활성함수 한번 통과해서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이제 H2 나왔으니까 그거 이용해가지고 W3에다 곱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Y값 나오고 차원도 다 일치합니다. 그럼 요거를 합성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H2 자리에다가 요거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H1 자리에다가 요거 넣어주면 되죠. 그럼 요거 합성함수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함수 세 개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합성함수입니다. 그래서 Y를 합성함수로 다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뉴럴넷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여러 층이 아무리 쌓여져도 결국은 뭐죠? 합성함수 만들어내는 그냥 시스템이죠. 뉴럴넷은. 그 뉴럴넷은 결과적으로는 합성함수인데 좀 특이한 합성함수죠. 요 안에 인자는 가중합이죠. 그렇죠. 물론 바이어스를 지금 빼고 설명을 하긴 했지만 가중합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는 마치 선형변환처럼 보이는데 선형변환이 한번 일어나고 활성함수를 한번 통과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값하고 다시 한번 선형변환이 일어나고 다시 활성함수 통과하고 그리고 다시 선형변환이 일어나고 활성함수 통과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선형변환만 여러분들 하게 되면은 표현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활성함수를 통과하면은 표현력이 급상승을 해요. 다양한 걸 다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이 활성화 함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포워드 패스, 즉 입력으로부터 출력으로 이렇게 가는 이 경로는 결국은 뉴런의 가중합이 여기서 이제 선형 변환처럼 보이는데요. 선형 변환이 한번 일어나고 활성화 함수를 통과하는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합성 함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좀 완벽한 폼으로 하게 되면 가중치들이만 있는 게 아니라 바이어스들도 필요하죠. 하나, 둘, 세 개의 가중치 벡터들이 또 필요할 거예요. 따로따로 관리가 된다고 했고 요거까지 이용해서 써주게 되면 사실은 아까 제가 선형 변환처럼 했지만 바이어스가 더해졌기 때문에 어파인 변환이 일어나는 거죠. 어파인 변환이 한번 일어나고 또 두 번째 층에서도 역시 어파인 변환, 세 번째 층도 어파인 변환. 그래서 요거를 다 그냥 대입해 주면 돼요. 그냥 뒤에다가 더 비들, 바이어스들만 더해진 형태들이 좀 더 추가돼 있죠. 똑같죠, 사실은. 어파인 변환이 한번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 층을 제가 쌓았는데 이건 이게 반복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1989년도에 무슨 이론이 한번 발표가 됐냐면 유니버설 어프록시메이션 세어럼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됐어요. 되게 오래전에 발표가 됐는데 이건 뭐냐 하면은 히든층이 하나만 있으면 제가 지금 히든층을 하나 더 쌓았잖아요. 두 개까지 쌓았는데 히든층이 하나만 있으면은 그 뉴럴넷은 모든 연속 함수들을 다 근사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뉴런의 개수를 지금 5개, 10개, 20개를 늘리잖아요. 뉴런의 개수를 충분히 많게 해주면은 여기에 지금 내가 근사하고 싶은 게 점선인데 점선과 같은 동작을 시킬 수 있는 이런 함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뉴럴넷으로 파라미터만 잘 조절을 해주게 되면은 가중치들 값만 잘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이거 지금
수식으로 이런 거 만들려면 여기서 잠깐 좀 쉬어야 되고, 여기서 또 이렇게 조금 쉬고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거를 수학식으로 만들려면 엄청 복잡하겠죠. 근데 뉴럴넷으로 만들면은 그냥 뉴럴넷 깔아놓고 가중치들만 잘 데이터 통해서 학습을 시키면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거를 좀 복잡한 함수를 효율적으로 근사하기는 어려워요. 층 하나만 가지고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이론이 발표가 됐을 때, 그럼 층 하나만 있어도 세상의 모든 연속함수를 다 근사할 수 있다면 굳이 층을 여러 개 쌓을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초창기에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뉴럴넷을 이렇게 깊게 쌓는 노력을 좀 저해했던 이런 좀 연구 결과예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포워드 패스는 합성함수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너무 간단해요. 한번 어파인 변환 한번 하고 그걸 활성화 함수에다 한번 집어넣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결과물이랑 어파인 변환 한번 하고 활성화 함수에 또 집어넣고 이것만 계속 반복하죠. 단순하죠, 굉장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결과 값이 있을 겁니다. 그 결과 값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닐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원하는 결과와의 차이를 이제 우리가 보통 에러라고 하고, 이 에러를 잘 관찰을 하면서 좋은 파라미터를 찾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한번 예시로 먼저 간단한 걸 보여드리고, 실제 연산을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간단한 예를 만들기 위해서, 선형 회기, 선형 회기가 제일 쉽잖아요. 선형 회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데이터가 5개만 있는, 데이터 포인트가 5개 있는 아주 간단한, 음,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는 공부한 시간이에요. 1시간, 3시간, 5시간, 7시간, 9시간 공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5명을 조사한 거예요. 시험 점수를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데이터가. 좀 공부 많이 오래 한 사람이 좀 점수가 높긴 높죠. 예, 적게 한 사람은 좀 점수가 낮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아까처럼 이제는 시그마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벡터로 만들어 놓고 곱셈을 해야 되는데 자, 그거는 이제 뒤에서 할게요. 지금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좀 복잡하니까 스칼라로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X 벡터 만들어야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뭐 데이터 모으면 되니까요. Y 벡터도 역시 우차원 컬럼 벡터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벡터 연산은 이거예요. 예, y-햇은 예측값입니다. 보통 햇을 붙인 거는 예측값이고 y는 정답이에요. 보통 데이터에 갖고 있는 요 정답. 그래서 이제 모델은 예측을 먼저 내놓기 때문에 여기다 햇을 이제 붙여놨는데 입력이 x, i가 들어갔을 때 직선인으로 근사할 거니까 예, 직선에서는 우리가 뭘 정해줘야 되죠? 파라미터가 2개가 있죠. 기울기와 y절편. 예, 기울기 A하고 y절편 B를 결정해 주면 되는데, 그래서 A, B를 이제 데이터를 통해 찾아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이거는 이제 y-햇은 5차원 컬럼 벡터고요. x도 5차원 컬럼 벡터고요. 1도 벡터예요. 5차원. 1만 쭉 담고 있는, 5개 담고 있는 거예요. 1, 1, 1, 1, 1. 이렇게 생긴 벡터. 맞죠? 수식 그대로 표현해 놓은 거니까. 이건 이제 잠시 후에 이건 쓰지 않도록 하고 위에 것만 보면 그래프로 한번 좌표평면에다 한번 그림을 찍어 볼게요. 자, 공부한 시간이 X축이고요. 그 다음에 점수가 Y축입니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를 한번 찍어 보게 되면 1시간 공부한 사람 75점 나왔고 3시간 77점, 5시간 85점, 7시간 83점, 9시간 90점이잖아요. 점 찍으면 돼요. 자, 이렇게 생긴 요 데이터를 직선으로 근사를 시켜 보겠습니다. 요걸로 근사를 시켜볼 텐데, 직선을 이제 그려볼 텐데, 자, 꽤 잘 그렸죠, 직선을 지금. 제가. 오차가 굉장히 적어 보이죠. 오차가 어떤 걸 오차라고 불러요, 보통? 요걸 오차라고 부르죠. 실제 값하고 모델이 예측한 거는 요 직선이니까, 이 직선상에 무슨 값으로만 예측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3.3시간 공부한 사람 몇 점 나올까? 하고 물어보면 직선에다, 여기다 값 대입하면 되죠. 찾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오차라고 보통 부르고, 보통 오차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니까 빼야 되는데, 어디서 어디를 뺄까요, 보통?
정답에서 예측값을 보통 빼요. 예,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절대값을 씌우거나 해서 뭐 양수를 만들어서 쓰니까 뭐 빼는 순서가 보통 일반적으로 상관없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오차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정답에서 예측값을 빼는 형태로 보통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정답이 85점이고 예측은 더 낮게 했으니까 양수가 나오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음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예, 오차를 따지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에러를 우리가 한번 정량화를 해볼 건데, 지금 제가 정답에서 예측값을 빼는 게 오차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특정한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는 오차가 양수가 나오기도 하고 음수가 나오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오차가 쭉 적어야 되겠죠. 그렇죠?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오차를 정량화하고 그 오차가 쭉 적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차를 그냥 막 다 더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돼가지고 0 될 수도 있잖아요. 막 틀리게 예상했는데도. 그래서 전부 다 양수로 바꿉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오차에다 그냥 절대값을 씌워요. 이렇게. 그럼 다 양수가 되니까. 그리고 요거 오차들을 합쳐요. 이렇게. 그리고 평균을 내야 되니까 뭐 데이터 샘플 여기선 5개죠. 5개로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평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mean absolute error라고 합니다. 절대값이니까 absolute value니까요. mean absolute error라고 부르고 이렇게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은 양수로 바꾸는 좋은 방법은 제곱을 해주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제곱을 해준 다음에 음, 그, 이, 제곱을 해줘요. 예. 제곱을 해준 다음에 평균을 내주면 되겠죠. 제곱의 평균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값이 좀 커지잖아요. 제곱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정해주기 위해서 보통 루트를 씌우기도 하는데, 우리 기계학습이나 뭐 인공지능에서는 루트는 씌우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오차 자체가 아니라 그 오차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그때 A하고 B 값을 찾는 거예요. 근데 루트를 씌우거나 제곱을 하거나 사실은 똑같은 값을 찾게 되겠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루트를 씌우면 미분할 때도 굉장히 피곤해지고요. 그래서 루트를 씌우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제곱한 상태로 그냥 다루게 됩니다. 자, 그럼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데 뭐 두 번째 거를 뭐 둘 다 많이 쓰이긴 하는데 두 번째 거를 쓰게 되면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두 번째 경우 제곱을 했어요. 그러면 아웃라이어들 있죠. 좀 이렇게 정상값보다 크게 이렇게 찍혀 있는 값들 또는 작게 찍혀 있는 값들 그런 애들이 오차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제곱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웃라이어에 좀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민 스퀘어를 쓰게 되면 그거를 감안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로스 펑션을 한번, 예, 로스 펑션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자, 에러라고 하는 건 제가 뭐였죠? 에러라고 하는 거는 정답과 실제 값의 차이를 에러라고 했고요. 이 에러를, 양의 수로 바꿔놓은 걸 로스라고 부릅니다. 보통 로스는 양수를 많이 사용을 해요. 양수로 바꿔놓은 거예요. 아까처럼, 예, 뭐, 절대값을 씌운다든지 뭐 해가지고 양수로 바꿔놓은 걸 로스라고 하고 두 개가 사실상 거의 같은 말이긴 한데 로스는 어, 이 에러랑은 조금 의미가 달라요. 왜냐면 넌 네거티브라는 것도 있고 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할 때 벌점이에요. 로스는 벌점. 벌점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벌점은 많이 받으면 안 좋은 거죠. 벌점은 0점 받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그래서 설계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0이 될수록 가장 좋고 커질수록 나쁜 겁니다. 벌점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를 기억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벌점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벌점, 페널티. 예, 에러는 그냥 차이 값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자, 그럼 로스 펑션은 뭐냐 하면은 이 로스를 요거는 특정한 데이터에 대해서 재놓은 거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모아놓은 게 로스 펑션이에요.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 모아놓은 거. 자, 그럼 로스 펑션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MSE 로스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MSE 로스라고 하는 거는 정답과 예측값의 차이에 제곱을 하죠. 양수로 바꾸죠. 이거를 다 더한 다음에 데이터 개수로 나눠주면 되죠. 앞에서 보셨던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로스 펑션입니다. MSE 로스 펑션이에요. 그리고 흔히 쓰는 로스 펑션인데 이것도 역시 시그마는 우리 항상 사용하면 안 되죠. 실제적인 실전에서는. 그래서 벡터 2 놈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네. 제가 그 AI 프로그래밍 수학 강의 올려놓은 거 있다 그랬죠? 거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 예측값이라고 하는 거, 요 y hat i가 이제 필요한데, 우리 요걸 직선을 쓰기로 했잖아요. 예. 뭐 뉴럴넷을 쓸 수도 있는데 우선 직선을 썼죠. 직선은 AXI 더하기 B죠. 그죠? 그 자리에다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됩니다. 예. 예. 요거죠.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게. 그럼 로스 펑션이라고 하는 건 요건데,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있으니까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로스 펑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1시간 공부한 사람 75점 나왔으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정답은 75점이고요. 그 다음에 1시간 공부한 사람은 여기 xi 자리에다 1 집어넣어주면 되죠. 예, 요거 빼서 제곱하면 이게 실제로 오차죠. 얘가 낸 답은 이건데 요 계산해서 냈을 텐데 정답은 이거니까 그 차이를 제곱해서 뺐으니까 이게 오차잖아요. 첫 번째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오차. 마찬가지로 두 번째 데이터를 써줘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다 집어넣으면 예, 제곱항들이 5개가 합쳐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5분의 1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요걸 이제 전개해서 풀면 이렇게 풀어요. 뭐 이건 이차 함수니까 예, a 제곱도 나오고 b 제곱도 만들어질 거고 두 개 곱해진 텀도 생길 거고 뭐 그렇겠죠.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럼 로스 펑션은 결국은 뭐의 함수죠? 독립변수가 뭐죠? 로스 펑션의 인자가 뭐죠? a하고 b잖아요. 그렇죠? a하고 b의 함수예요. 로스 펑션은. 왜? 여기 나와 있는 이 x하고 y들은 데이터로 다 주어지는 겁니다. 그 데이터를 다 사용을 해버리면은 남는 거는 a하고 b의 함수죠. 로스 펑션은. 그렇죠? 파라미터만 남게 돼요. 로스 펑션은 파라미터만 갖고 있는 함수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죠. 에러를 집계해 놓은 건데 파라미터만 갖고 있는 함수가 되죠. 데이터들이 다 사용이 됐기 때문에. 예, 로스 펑션 이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그 로스 펑션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 갖고 왔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A하고 B를 잘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기울기하고 y절편을 잘 찾아야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잘 맞는 직선을 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A, B를 찾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숙제예요, 지금. 자, A, B를 찾아야 되는데 A, B를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계산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계산해 볼 수가 있잖아요. 계산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게 되면 요거 이차 함수니까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냥 포물선은 요 변수가 하나만 있었죠. 그렇죠?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예, 변수가 x 하나만 있었는데 여기서 x는 a예요.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같은 함수는 우리가 포물선 그리는 거 찾았는데 이건 지금 a도 있고 b도 있기 때문에 변수가 두 개죠. 그래서 예, 3차원 공간상에 이 로스 값은 세로축으로 z축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이런 깔때기 같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예, 2차니까 변수가 두 개니까 변수가 세 개면 이제 더 이상 그림을 못 그리겠죠. 여기다가 변수가 두 개인 경우니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다? 에러의 집계를 해놓은 그 로스 펑션의 최저점이 되도록 하는 a, b를 찾으면 되죠.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 깔때기의 제일 아래에 있는 요 A, B를 찾으면은 우리가 숙제를 다 해결한 겁니다. 그때 직선이 가장 좋은 직선인 거예요. 에러를 줄일 수 있는.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좋을 텐데 제가 이 값을 지금 A는 지금 그죠? 예. 자, A는 제가 지금 1시간부터 9시간 사이의 값이었어요. B는 75점부터 90점 사이였죠. 값이 A하고 B하고 스케일 차이가 너무 크죠.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니까 예, 이런 깔때기인데 깔때기가 좀 이렇게 많이 찌그러지고 이렇게 길쭉해요. B 값이 워낙 크니까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걸 크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깔때기 모양이지만 찌그러진 깔때기예요. 아, 이거 깔때기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죠, 이거? 뭐 하여튼 이렇게 생긴 3차원 포물선 예, 이긴 한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잘 찾으면은 A가 1.8, B가 73.0일 때 요 값이 최소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실제로 어떻게 찾을까요? 우리 고등학교 기술을 한번 발휘해 볼까요? 네, 고등학교 때 기술을 한번 발휘해 보겠습니다. 일단 1차원으로 좀 차원을 축소해 놓고 볼게요. A하고 B가 있었는데 그냥 B는 무시하고 그냥 A만 한번 최적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포물선 나오죠? 로스 펑션이 그냥 A 함수였다면 예, 2차 함수니까 이런 포물선이 나올 거 아니에요? 포물선이 나오면
우리가 찾을 거는 뭐죠? 이 로스가 가장 적은 그때 요 AM, 요걸 찾고 싶은 거죠. 예, 요걸 어떻게 찾았나요? 우리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죠? 그냥, 미분을 해가지고, 0이 되도록 하는, 그때 A 값을 찾으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최대인지 최소인지만 구분해주면 되니까, 뭐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이게 음수인지 양수인지, 뭐 이런 거 보고서는, 예, 이게 최대인지 최소인지 결정해주면 되죠.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이런 포물선이라면 그냥 최대 최소 찾지 않고 미분해서 그냥 0 되도록 하는 거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컴퓨터는 그렇게 찾지 않아요. 예, 시행착오로 찾게 되죠, 보통. 그래서 임의의 포인트를 하나 잡습니다. AT라고 하는 포인트, 초기값을 하나 잡아서 여기서 한번 미분을 해봐요. 자, 이렇게 미분을 한번 해봅니다. 보이시죠? 예, 미분을 한번 해본 다음에, 이때 제가 강의 자료를 업데이트를 안 한 거를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랑 좀 다른가? 예, 이렇게 미분을 한번 하고요. 예, 미분을 한번 해서, 여기 미분이잖아요. 미분해서 A에다가 값을 넣어주죠. 이렇게. 값을 넣어주고, 그럼 나오겠죠? 이제 이 미분 값은 이제 양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가장 좋은 곳은 어디 있죠? 기울기가 이렇게 생겼으면은 내가 A를 여기로 옮겨서 찾아보는 게 좋아요? 왼쪽으로 옮기는 게 좋아요? 왼쪽으로 옮기는 게 좋겠죠? 기울기가 양수면은 기울기의 반대 방향, 예, 음수 방향으로 옮기면 돼요. 그래서 네거티브 디렉션으로다가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 요거를 원래 그 AT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 처음에 선택한 AT에서 요 기울기를 빼주죠. 기울기를 이게 기울기니까요. 기울기를 빼주는데 빼준다라는 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예, 기울기 양수 나왔으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다 에타를 곱했죠. 요거는 보폭이라고 하고 보통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폭을 좀 크게 하면은 성큼성큼 움직이는 거고 곱해지는 에타가 커지면 요걸 작게 하게 되면 종종 걸음으로 옮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자체, 기울기 자체도 영향을 주죠. 보폭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데. 기울기가 굉장히 크면은 많이 바꿔주는 거고요. 기울기가 굉장히 작아. 0에 가까운 값이 나오면은 정답 근처에 있으니까 조금만 바꿔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빼기가 들어가는 걸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여기 A1에서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미분을 했더니 A2로 갔어요. A2는 기울기가 이제 반대로 음수잖아요. 그렇죠? 음수면은 양수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여기서 재보고 또 여기 양수 나오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여기서 음수 나오니까 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이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값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걸 에타, 러닝 레이스를 이제 보통 에타로 표현하는데 에타가 너무 크면 어떻게 될까요? 발산할 수도 있겠죠. 막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에타를 잘 조절을 해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에타는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4승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실전에서는 그것도 스케줄링을 해요. 처음에 큰 값을 쓰다가 점점 작은 값으로 바꿔줍니다. 일반적으로. 왜 그렇게 할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답 근처에서 더 미세한 걸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폭을 좀 작게 해가지고 정밀하게 탐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아까는 1차원으로 제가 너무 단순화했으니까 2차원으로 늘려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로스 펑션 이렇게 생겼고 파라미터 벡터를 만들어요. 이렇게 A하고 B 그리고 그레디언트 벡터를 얻어내요. 이거에 대한 편미분 벡터. 그럼 로스 펑션을 W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요. 그러면 A에 대해서도 미분해야 되고 B에 대해서도 미분해야 되겠죠. 편미분 값들을 갖고 있고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레디언트 기호를 써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게 같은 거예요. 예. 로스 펑션을 진짜로 미분식으로 그냥 표현한 거고, 요 분모 분자 표현하는 게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 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W는 뭐 생략해도 되는데 써주는 게 좀 명확해요. W에 대한 미분이다, 경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의 기울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실제로 계산할 수 있죠? 여기 로스 펑션이 나와 있으니까 미분하게 되면 A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요거 66A 생기고 이건 상수니까 지워지고 요거는 A 10B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개수 붙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한다? 예, 이제는 A, B에다가 초기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0, 0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나서 요걸 해주면 되죠. 이제 반복해서 앞에서 보셨던 요식 요걸 반복해 주면 됩니다. 예, 넣어서 요값 처음 초기값 넣어서 한 번 갱신하고 갱신된 값이 다시 또 쓰이고 그 값을 이용해서 또 갱신하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시간이 막 지나면은 한참 지나면은 좋은 값을 찾게 되겠죠. 이런 과정을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을 한번 이제 볼게요. 이걸 보고. 자, 우선 데이터셋은 우리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x하고 y가 실제 입력값하고 정답이 i개가 모여 있는 데이터셋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델은 우리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입력으로 x도 들어가고 가중치도 갖고 있죠. 모델이니까. 근데 이렇게 컴마로 쓰기도 하는데 이런 기호도 많이 써요. 예, 우리가 실제로는 x가 중요하죠. w는 모델이 갖고 있는 파라미터니까 좀 작게 이렇게 아래다 써주기도 하고요. 또는 이 구분하기 위해서 세미콜론을 써가지고 이 함수는 w의 함수고 우리가 실제로 입력으로 받을 거는 x다라는 뜻이에요. 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고 모델을 이제 훈련을 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W를 찾는 거죠, 이제는. 로스를 최소화시켜주는 W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서로 로스가 최소가 된다는 뜻이죠. 예측값이 정답이랑 비슷해지는 W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로스 펑션을 먼저 정의를 하고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 로스 펑션에 요 아그민이라고 쓴 거는 뭐예요? 로스 펑션의 미니멈을 찾는데 미니멈이 되도록 하는 그때 그 아규먼트 값, 인자값을 찾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건 W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W. 로스 펑션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W를 찾아라라고 하는 수학적인 약속이에요. 이거는 찾은 W가 W의 헷, 이것도 찾은 거니까 W 헷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뭐가 필요하죠? 아까처럼 초기값부터 시작해가지고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 초기값이 필요해요. 이 W 매트릭스의 초기값. 여기서 벡터로 뒀는데 W 벡터의 초기값을 이용해가지고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면 X가 들어가고 이 모델로 들어가죠. 이렇게 파라미터 W 갖는 모델로 들어가고 Y 햇이 나오고 이 Y 햇은 실제 데이터에 있는 정답과 비교해서 로스로 만들죠. 로스 펑션은 W 함수라고 그랬죠, 아까. 로스 펑션을 만들고, 자, 요걸 미니마이즈로 찾으면 되는 거고, 자, 제가 이거를 업데이트를 하기 전 슬라이드를 제가 갖고 왔네요. 자,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찾게 되는데,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하면은, 먼저,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을 모든 파라미터 W에 대해서 다 편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라미터 W에 대한 편미분, 기울기를 계산을 하고요. 실제로는 n차원 벡터였기 때문에 각각 기울기들을 쭉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파라미터 갱신을 하면 되는데 이 식으로 갱신한다 그랬죠. 원래 내가 지금까지 알아냈던 WT에다가 그 시점에서의 미분 했을 때 그 경사를 얻어내면 그 경사에다가 요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갱신을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다음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계속 반복하는 거죠. 다음 시점 값이 여기로 들어가서 또 기울기 그 시점에서 계산해보고 또 갱신하고 이걸 반복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위에서 뭐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똑같은 표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알고리즘에서는 수학적인 엄밀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근데 알고리즘에서는 이렇게 좀 복잡하게 표현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도 많이 줄여서 표현해요. 기울기 구해서 값에서 그만큼 빼주면 되는데 그걸 다음 값으로 하는 거죠. 대입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표기가 깔끔하니까 제가 이걸로다가 당분간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성함수를 한번 이제 미분을 해볼 텐데 여러분도 합성함수 미분 고등학교 때 많이 했었죠. 자, F하고 G 합초적인 합성함수 미분 어떻게 했나요? 먼저 밖에서 안으로 미분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F를 한번 미분하죠. 그리고 안에 있는 G를 한번 또 미분해서 곱하죠. 이게 합성함수 미분이에요. 이게 라그랑지 표현법은 이렇고, 라이프니츠 표현법도 똑같은 건데 이렇게 표현하죠. Y를 FU로 놓고요. 요 U가 바로 GX예요. 똑같잖아요. 결국은 U 자리에다가 싹 집어넣으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체인 룰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편리해져요. 그래서 dy dx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데 dy dx는 먼저 dy du u에 대한 미분을 한번 하고요. u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죠. 이제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같아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dy dx잖아요. dy dx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체인 룰로. 네, 이게 합성함수에 안에 또 합성함수가 들어가면 한 번 더 곱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체인 룰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퍼셉트론을 한번 볼게요. 자, 입력이 n개가 들어가고 아까 보셨던 그림이에요. 그대로. 그러면 여기 손실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 로스는 어떻게 계산했죠? 우리 민 스퀘어 에러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평균까지도 안 냈고요. 값 하나만 가지고 그냥 놀아볼게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는 지금 원래 정답에서 예측값을 아까 빼라고 했는데 제가 반대로 했죠. 예, 제곱이니까 사실은 똑같아요. 근데 제가 반대로 한 이유가 있어요. 미분할 때 부호 음수 생기는 걸 좀 막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y햇은 뭐죠? y햇 예측값이니까 이거는 웨이티드 썸이 f를 통과한 거잖아요. 말 그대로. 예, 이거예요. 그러면 이 z라고 하는 건 뭐죠? 결국은 또 예, 어파인 변환이니까 웨이티드 썸이죠. 예,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뭔가요? W를 찾아야 되잖아요. W1부터 Wn까지. 그러면 각각에 대한 W1에 대한 편미분, W2에 대한 편미분, Wn에 대한 편미분들이 다 있어야지 각각을 다 갱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Wi에 대한 편미분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찾죠? 이게 합성함수로 표현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을 하면 됩니다. 자, 로스를 Y햇에 대해서 한번 미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Y햇을 Z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요. Z를 W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거 나오죠. 그냥 약분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이게 나오죠. 그래서 로스를 Y햇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Y햇을 Z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되고요. 이게 활성함수 모습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여기 뭐 시그모이드면 뭐 시그모이드 미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Z를 또 W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앞에 개수 뭐 X 같은 게 나올 거예요. 뭐 그냥 직선이니까. 그래서 요걸 잘 봐주세요. 세 개가 곱해지는데 로스 펑션에 대한 미분이 한번 곱해지고 맨 먼저 그리고 액티베이션 함수에 대한 미분이 또 곱해지고요. 맨 마지막에는 웨이티드 썸에 대한 미분이 곱해지죠. 그렇죠? 이게 곱해져요. 세 개가 곱해집니다. 로스에 대한 미분, 액티베이션 함수에 대한 미분 요거 중요해요. 그리고 웨이티드 썸에 대한 미분 이게 만들어지는데 웨이티드 썸에 대한 미분은 항상 해야 될 거고 근데 대신 쉽죠. 이게 대부분의 경우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예, 그냥 개수만 살아남아 있고요. 이 활성함수에 대한 미분인데 이 활성함수를 보통 이 시그모이드 같은 걸 쓰지 않아요. 렐루 같은 걸 보통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렐루는 길이가 1이에요. 활성함수. 그래서 실제적인 미분 현상이 사용이 되진 않죠. 그런 경우에는. 네. 로스에 대한 미분은 뭐 있어야 될 거고요. 이게 뭐냐에 따라서. 자, 그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미분 결과를 갖고 와놨어요. 이걸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y햇이라고 하는 예측값은 예, 아까처럼 이렇게 활성화 함수들을 계속 통과하면서 어파인 변환이 일어나는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로스 펑션은 예측값과 정답의 차이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이 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미분을 한번 볼게요. 우리 로스를 지금 제가 투놈의 제곱을 써놨는데 이거 미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나와요. 벡터인 경우에도 똑같이 스칼라처럼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건 복잡하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할 건데, 자, 요거를 y햇에 대한 편미분을 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뭐죠? 뭐 너무 쉽죠, 이거는. 예. 뭐 제곱이니까, 이 곱해지해서 1승이 되고, y햇 앞에 있는 개수는 1이었으니까 그냥 뭐 이대로 남잖아요. 그 다음에, 시그모에 대한 미분도 한번 해볼게요.
시그모이드 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거를 z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보겠습니다. 여기 인자. z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재밌게도 자기 시그모이드에다가 1 빼기 시그모이드가 나옵니다. 예,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얘가 여기 유도를 해놨어요. 뭐 분수로 생긴 함수니까 요거 제곱 생기고 부호 마이너스 있고 요거 안에 있는 걸 한번 미분하면은 요 위에 그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죠. 그럼 플러스 플러스 되면서 이렇게 묶어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한번 유도해 보시면 되고 간단해요. 그다음에 웨이티드 썸에 대한 미분도 한번 해볼게요. Z를 제가 WI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고 했는데 WI 대해서 편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 WI가 아닌 것들은 다 상수니까 다 0이 될 거고 WI 앞에 붙어 있었던 XI만 남겠죠. 예, 요거만 남아요. 자, 그럼 요걸 이용해 가지고 실제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툴레이어 MLP인 경우에 자, 뉴럴넷이 이렇게 생겼어요. 봐주세요. 뉴럴넷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개수들은 제가 그냥 층 같은 거 안 쓰고 그냥 좀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번호로 일련 번호로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활성함수를 시그모이드 쓴다고 했을 때 어, 예측값과 정답의 차이가 로스라고 했죠. 예. 로스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제곱을 할 거예요. 예. 빼기해서 제곱할 겁니다. 그래서 모델의 출력이고 이건 정답이죠. 정답을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정답이고 자 y 그럼 모델의 예측은 당연히 요 시그모이드에다가 여기 z가 표현이 안 돼 있지만 z3을 통과했겠죠. 그렇죠? 그 z3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요거 곱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겠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거 해준 거고요. 웨이티드 썸이고요. 그러니까 자 그럼 로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표현하게 되면은 이제 y 햇이라고 하는 게 요거니까 요 z3 자리에다 요거 싹 써주게 되면 요거죠. 똑같은 식이고요. 자 그럼 우리 요걸 한번 찾아볼게요. W31. 어떻게 찾을까요? 여기 첫 번째부터 찾을 거예요. 어떻게 찾으면 되죠? 네. 요거를 알아야게 되죠. 요걸 알아야지만 W31을 계속 찾아갈 수가 있는데, 요거, 지금 요거 학습을 하는 거잖아요. 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요 미분값이 필요합니다. 예. 요거 해주면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이 로스를 W31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스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서 Z3에 대해서 미분하고 Z3를 W31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요. 자, 아까 제가 표 다 그려놨습니다. 자, 요거는 표에서 다 나왔던 거고 이것도 나왔던 건데 그대로 써주게 되면은 2배의 Y hat 요거고 요건 그 활성함수에 대한 미분이니까 중간에 있는 요거 나오고 맨 마지막에 색깔별로 다 구분해 놨죠. 예. 맨 마지막에 요게 H1이 나와요. 그렇죠? 보시면 돼요. 네. 요거를 W31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요 개수만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요건 뭐예요? 이거를 G3에 대해서 미분하라니까 예, 시그모이드를 미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까처럼 요거 나오죠. 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거만 하나 잘 기억해 놓으세요. 맨 마지막에 H1이 한번 곱해졌죠. H1이 한번 곱해진 거를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이 값입니다. 실제로 이 값이 한번 곱해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를 찾아야 되겠죠. 여기를 찾기 위해서는 여기 아까 여기까지 똑같고 이제 G3이라고 하는 건 요거였는데 H1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또 계산이 되죠? 다시 여기 웨이티드 썸을 Z1이라고 했을 때 Z1을 지금 W11X, W21에 X2 두 개 더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H1이 나오잖아요. 네, 활성함수 통과시켜주게 되면. 그래서 Y 햇을 제가 요 Y 햇을 G3이니까 요거죠. 예, 이거 넣고 다시 H1이 지금 우리가 미지수였는데 H1은 요거였으니까 그대로 대입해 주면 돼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로스 펑션이 좀 복잡하지만 나오죠. 그러면 우리 이쪽 파라미터를 갱신하기 위해서 그냥 예로 하나만 들어볼게요. 예, W11 한번 갱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W11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해야 되죠.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아까 불렀던 거 요걸 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가만히 보면은 뭐냐면
로스를 W11에 대해서 편미분해라 라고 하면은 로스를 Y에 대해서 미분하고 Y를 G3에 대해서 미분하고 G3를 H1, H1을 G1, G1을 W11 다 약분이 되면 요거 남죠. 식으로 보면 체인 룰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색깔별로 제가 다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하늘색 부분이 곱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보라색 부분이 또 한번 사용이 되죠. 그렇죠? 5개 합성함수 5개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값을 대입해 주면 되는데 앞에 거는 뭐 앞에랑 동일하고요. 요거 Z3를 H1으로 미분해라 라고 하면은 W31이죠 이제는. W31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활성화함수에 대한 미분이니까 요거 곱해지고 그 다음에 이거 Z1을 W11에 대해서 미분하면 X1이죠. 입력값 자체죠 이제는. 입력값이 한번 곱해집니다. 입력값이 곱해지는 걸 잘 염두에 두세요. 아까 중간층에서는 히든값이 곱해졌죠. 그 히든값 대신 중간 그 입력값, 최종 입력값이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미분치들이 5개가 곱해졌죠. 두 번째 층에서는. 그렇죠? 네. 활성함수에 대한 미분 한 번, 그 다음에 웨이티드 썸에 대한 미분 한 번, 이렇게 곱해졌는데, 이게, 층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은, 아래로 내려가면, 이게 로스가 출력 쪽이잖아요. 출력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엄청난 게 곱해지겠죠. 이렇게. 2개씩 더 곱해지죠. 활성함수에 대한 미분하고 웨이티드 썸에 대한 미분. 이게 계속 곱해져요. 아까 그래서 보시면, 음, 이 3개였다가 5개가 되고, 처음이니까 로스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3번이었고요. 5번 곱해지고, 그 다음에 몇 번 곱해지겠어요? 여기 층이 하나 더 있었다면. 2개씩 더 곱해지니까 미분치들이, 네, 7개, 9개 이런 식으로 가겠죠. 네. 그래서 레이어를 지날 때마다 활성함수에 대한 미분치 한 번, 웨이트 썸에 대한 미분치 한 번이 곱해집니다. 여기는 지금 활성함수만 제가 써놓은 거고요. 박스로.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에 미분하면은 0 나오거나 0 근처 나오거나 아니면 최대한 2분의 0.25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작은 값들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아까 곱해지는 H 값이나 X 값들도 일반적으로 있는 값을 그대로 쓰지 않습니다. 0 근처에 있는 값으로 다 노멀라이즈 해서 사용해요, 보통. 그래서 굉장히 작은 값들이에요, 실제적으로는. 그 작은 값들이 계속 반복해서 곱해지게 되면 얼마가 나올까요? 이 입력 쪽에 가까운 이 매개 변수에 대한 기울기들은 0에 가까운 값들이 나오겠죠. 그렇죠? 0에 가까운 값이 나온다는 건 뭐죠? 기울기를 이용해 가지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0이라는 얘기는 이동을 못 한다는 얘기죠. 제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죠. 학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그걸 이제 vanishing gradient problem이라고 하는데 이 기울기들이 소실이 돼요. 이쪽으로 갈수록 입력 쪽으로 가까워질수록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그 0.1 곱하기 0.1 곱하기 0.1을 한 10번쯤 하면은 컴퓨터에서는 0이 돼 버려요. 예, 수학적으로 0은 아니지만.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이 그림을 봐두시면 좋아요. 자, 여기 출력이 이쪽이죠. 오른쪽이고 이 왼쪽이 입력입니다. 층을 굉장히 많이 쌓았죠, 지금. 많이 쌓은 상태에서 우리가 합성함수를 만들어내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죠. 합성함수만 잔뜩 만들면 돼요. 예, 여러 함수들이 계속 안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계속 확대되는 함수를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포워드 패스는 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합성함수만 열심히 만들면 되는데, 우리가 이 뉴럴넷을 훈련을 시키려면, 즉 정답하고 비교했을 때 로스가 적어지는 정답을 잘 맞출 수 있는 이러한 뉴럴넷을 만들려면은 이 안에 있는 W들을 잘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자, 파라미터를 갱신할 때는 반대 방향으로 했죠, 지금 우리가. 이 바깥쪽 출력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찾아가야 되죠. 근데 여기 기울기 3번 곱해졌죠? 좀 전에 봤을 때. 그다음에 여기 우리가 여기까지 해봤었죠. 기울기가 2개가 더 곱해서 5개가 곱해지죠. 7개, 9개, 19개. 여기까지 가게 되면 이 구조에서는 자 0에 가까운 값들이 19번 곱해지면 여기 그림도 흐리게 그렸지만 0에 가까워지겠죠. 기울기가.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경사각법으로 배워야 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요 놈이 자꾸 0에 가까운 값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 여기서. 그러면 학습이 안 되죠. 예전 값이나 다음 값이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걸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참고로 아까는 제가 순차적으로 기울기를 찾았는데, 실제로 갱신할 때는 전체, 로스 펑션 전체 기울기를 계산한 다음에 한꺼번에 갱신합니다. 모든 가중치들 한꺼번에. 순차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갱신을 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업스트림 그레디언트가 내가 이전 층으로부터 받은 그레디언트고요. 여기서 이제 세 개가 곱해진 걸 중간 여기서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층은 요 그림에서 봤을 때 기울기가 세 번 곱해진 걸 봤죠. 그걸 보통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새로 계산하죠. 활성화 함수에 대한 미분하고 가중치에 대한 가중합에 대한 미분. 그거를 보통 로컬 그레디언트라고 보통 부르고 뭐 로컬 자코비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코비안이라는 건 한 번 미분된 그 원소들을 갖고 있는 그 함수나 아니 저기 벡터나 행렬이니까요. 자, 그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제가 지금 스칼라에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벡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조금 복잡해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까 보셨던 그림이죠? 뉴럴넷인데 예, 뭐 보통 손실은 출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여러 출력들의 손실을 합치면 돼요. 이거는 이제 최종 손실로 하는데 자, 우리가 내는 y 해시라고 하는 거는 뭐 아까처럼 W2 요 행렬에다가 H를 곱하면 되고요. H라고 하는 거는 W1에다가 X 곱하면 되죠. 이거 앞에서 봤던 거고 이거 포워드니까. 자, 근데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건 뭐냐? 그러면은 로스를 y 햇에 대해서 편미분한 요 벡터가 필요해요. 자, 요거는 지금 y 햇이 있죠. K 차원 벡터죠. 요 편미분 벡터도 K 차원이에요. 각각을 담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요한 건 요거죠. W2에 대한 로스에 대한 편미분. 이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편미분 하면 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편미분 된 거고 똑같은 걸 갖고 있어요. 차원이 동일해요. K by P예요. 예. 요거를 담고 있어야 돼요. 근데 로스에 대한 어떤 그 변화량이죠. 요 가중치 W가 바뀌었을 때 우리 미분이라고 하는 건 입력 변화량분의 출력 변화량이니까 입력이 조금 바뀌었을 때 출력이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즉 W가 바뀌었을 때 이 손실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하는 걸 담고 있는 거죠. 요거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계산하려면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거 계산할 때 여기 그냥 H1이 곱해진 것들 나왔는데 트랜스포즈가 사실은 있어야 돼요. 이게 벡터 행렬은 여러 데이터를 그냥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연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간혹 가다가 곱셈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트랜스포즈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차원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이거 한번 따져보세요. 아까 제가 스칼라로 설명할 땐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참 활성함수 미분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이것까지 쓰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그냥 활성함수 미분은 1이다라고 그냥 친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역시 H 변화량이 로스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이것도 차원은 동일해요. 여기 P 차원 벡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 로스가 W1이 로스에 미치는 영향도 담고 있는 이 행렬도 필요합니다. 이런 걸 다 담고 있어야 되고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차원은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면 금방 매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입력 변화량이 손실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학습에는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입력을 미분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건 실제로는 필요 없는데 요 값들이 실제로 뉴럴넷에 저장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워드에서는. 그래서 이런 값들. 그러니까 포워드에서 있는 거랑 동일한 차원의 손실에 대한 미분치 값들을 쭉 이렇게 담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포워드고요. 요거를 손실함수에 대해서 요 x1이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게 요거잖아요. 여기 x1은 참 안 쓰인다 그래 놓고 뭐 예를 들면 h 같은 경우에는 요 손실에 h1이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담고 있는 요 벡터죠. 이거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가중치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이게 실제로는 필요하다라는 거고 조금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입력이 D차원 입력이고요. DX 차원이고요. 또 다른 입력이 하나 더 있어요. U가. DU예요. 차원이. 활성화하면서 시그모이드를 통과하게 되면 예, 출력이 나오죠. U하고 X가 사용이 돼서 시그모이드 통과해서 Z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의 차원을 DZ라고 했을 때요. 네, 요거를 forward 패스죠. 근데 이제 backward 패스에서는 뭘 필요로 하느냐 하면은 같은 차원의 손실을 Z에 대해서 이게 입력이었으니까 Z에 대해서 미분한 요 벡터. 그리고 여기서는 이 차원을 잘 봐주시면 이게 가중치 여러분들 그 행렬을 가만히 보시면 출력 차원, 예, 입력 차원이었죠. DZ, DX 곱한 거였죠. 기억나시죠? 예, 그 차원의 어떤 그 가중치 매트릭스가 있었을 것이고 그거에 예, 자코비하는 매트릭스가 마찬가지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예, X 방향으로 나갈 때, U 방향으로 나갈 때, 예, 뭐 똑같이 로스가 그러니까 요 X가 손실에 기여하는 걸 갖고 있는 요 벡터, 또 U라고 하는 입력이 손실에 기여하는 걸 담고 있는 벡터. 그러니까 여기서는 U가 그냥 단순하게 입력으로 들어갔는데 훈련할 때는 이 변화량이 필요한 거예요. 손실에 대한 요 U의 변화량 벡터를 다 갖고 있으면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가중치 갱신을 하겠죠. 근데 이 벡터가 그냥 쉽게 나오나요? 이거 체인 룰로 여러 번 곱해져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래서 이게 굉장히 희석이 돼서 0에 가까운 값들이 나오겠죠. 저 입력 쪽에 가까이 있으면. 지금 쉽게 이렇게 표현해 놨는데 실제로는 여러 개가 곱해진 형태입니다. 그냥 단순하게만 만들어진 거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거는 뭐 요약을 해놓은 거니까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